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한 국내 매체가 일본 아사히 신문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보고를 받고 한국이 은혜를 모른다고 격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뉴스는 수많은 국내 매체가 받았었는데요. 미국 주요 매체를 찾아봤습니다. 관련 기사는 없습니다. 문정인 특보 관련 기사 자체가 없습니다. 해서 아사히 신문을 찾아봤더니 관련 기사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워싱턴발 기사인 줄 알았더니 한국발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 있는 일본 특파원이 한국에서 한국 내 이야기 듣고 워싱턴 기사를 쓴 겁니다. 그걸 다시 우리 언론이 일본 언론이 그랬다더라 보도한 겁니다. 국내발 기사가 일본 갔다가 다시 한국에서 외신으로 재인용되고 그렇게 이 뉴스가 마치 국제적 이슈로 확인된 것처럼 외신의 껍데기를 쓰고 둔갑한 겁니다. 이런 기술까지 써가면서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 다 망치고 있다고, 그래서 큰일 났다고 며칠째 과장하고 호들갑을 떠는 이유가 뭔가요? 이건 누가 시킨 건가요? 이러면 좋은 게 뭡니까? 누가 이득인 거죠? 김어준의 궁금증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이런 뉴스가 너무 많아요. 외신 껍데기를 쓰고 둔갑하는 뉴스 세탁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아, 새로운 용어네요. 뉴스 세탁. 우리나라 뉴스가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야기를 듣고 외신이 인용한 걸 다시 재인용해서 마치 처음부터 외신이 이걸 보도한 것처럼 만드는, 굉장히 과거에 많이 썼던 기술이거든요. 예. 정치적 목적을 띠고. 이런 뉴스까지 써야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 독자 수준이 많이 올라가서 쉽지 않은 상황이죠. 더군다나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서 네. 금방 찾아보거든요. 사실 정반대의 얘기를 한 사람도 많아요. 사드 관련해서. 윌리엄 페리라고 국방장관이 있습니다. 이 양반은 한국에게 사드는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없다. 전 국방장관인데. 네, 페리 프로세스로 유명한 전 네. 국방장관입니다. 한국인들은 사드가 신뢰도가 높은 방어 수준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조심해야 한다고, 이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라고, 사드가 북한 미사일을 다 막아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군사적으로 큰 효용이 없다. 이런 얘기를 국방장관이 했는데 이건 왜 대서특별 안 합니까? 당시 기사가 좀 나오긴 했었습니다. 한두 개 나와 말았잖아요. 네네. 지금처럼 막 한미동맹을 다 깬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아니면은 뉴욕타임즈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만날 때 그 입장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 있기 때문에 너무 밀어붙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왜 대서특별 안 합니까? 최근에 나온 얘기인데 둘 다. 정반대로 왜 한국발 뉴스를 외신까지 쿠션을 먹고 가져와가지고 난리가 났다고. 아, 참네.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매우 의심합니다. 여러 가지 의도를.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어제 정유라 씨 편지 관련돼서 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추가 내용 공개됐습니다. 정유라 씨는 편지에서 몰타가 아니라도 모든 나라, 변방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곳이라도 괜찮으니까 빨리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해달라면서 지금은 돈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또 그 데드라인도 설정해놨는데요. 적어도 다음 대선, 그러니까 5월 9일까지는 돼야 한다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이게 몰타뿐만이 아니었군요. 네. 네, 시민권 획득해서 도망가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정황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거보다 구체적인 정황이 어디 있나요? 네. 뿐만 아니라 이 편지에서 정유라 씨는 빨리 엄마 의견 물어봐서 진행해야 한다라고도 적었습니다. 최순실 씨와 간접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또 다른 편지에서도요, 최순실 씨 관련된 상황이나 국내 동향들을 물어보면서 편지 받아서 읽으면 라이터로 태워버리니까 보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둘 사이에 비둘기가 있었고, 의견 교환을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국적을 취득하려고 했던 목적도 분명하네요. 다음 대선 전까지는 돼야 된다고 하는 걸 보면. 피하려고 했던 거죠. 정권이
만약 교체되면 본인이 불려와서 구속되고 뭐 그런 상황을 상정한 것 같은데 구속이 안 되고 있어요. 네, 2번이나 기각됐습니다. 네. 관련 뉴스가 또 있나요? 네, 편지 내용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이 확보한 정 씨의 편지에는 특검이 민주당과 국민의당 주도로 출범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지난 3월에 지인한테 편지를 또 보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기각과 발부 사유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오스포츠와 관련돼 있다면 더욱 좋다라는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주도로 특검 출범했다 이런 내용도 보내달라 또 있네요. 네, 최순실 씨 쪽에서 계속해서 주장했던 내용이었죠. 공정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현재 정치적 구도, 자신이 연루된 사건 매우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대선 전까지는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해서 법망으로부터 도피하겠다. 이런 의지가 분명하고 그 사이에 이런 소식이 엄마와 사이에 왔다 갔다 했다는 거를 입증하는 편지인데 네. 심지어 보안까지 신경 썼다라는 거죠. 다 태워버렸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요. 또 있습니까?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가? 네, 또 장시호 씨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다들 고생이 심한데 자기 탓 같아서 죄송스럽다면서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입을 다무는 것뿐이다라는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거네요. 또 있습니까?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네, 또 검찰은 정유라 씨 구속영장 재청구 하루 전에 고영태 씨도 불렀다고 합니다. 고영태 씨는 관련해서 진술을 했는데 정유라 씨가 돈 문제 등 전후 사정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하거든요. 검찰은 정유라 씨가 국정농단의 시작이자 종착점이라면서 구속 필요성 계속해서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정유라 씨 한 사람의 구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특검이 시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중도에 끝냈잖아요. 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올인하느라고. 그러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끊어져 버렸고 특검 연장이 안 됐어요. 이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데 보통은 영장을 3번째 청구하지는 않거든요. 부담스러운 측면이 좀 있죠. 네. 재청구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네요. 네. 재청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특검이 시간 부족으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끝낸 지점, 그 지점부터 다시 수사할 때 정유라 씨를 통해서 알아내야 될 사실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자, 법원은 계속 기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 인터뷰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들을 밝혔는데요.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풀 수 없다면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는 북핵 폐기라면서 조건 없는 대화는 결코 아니다라는 점도 분명하게 했는데요. 특히 조건이 되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면서 올해 안에 남북회담이 성사되길 기대했습니다. 핵심은 이거죠. 한국이 이 남북 문제의 해결에 미국과 같이 보조를 맞추겠지만 한국이 주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적극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죠. 지난 10년간은 우리가 대북 관계에서 사실은 사라졌어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젠 채널까지 완전히 닫았고. 예, 아예 만나지도 않았었죠. 대북 관계에서 박근혜 정부가 한 일은 모든 관계를 끊은 거죠. 그래서 모든 채널을 끊고 이제는 대화가 없습니다. 전쟁하는 중에도 대화를 하는 건데. 근데 그러면 이제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라크, 시리아 여기 사람들이 막 전쟁하고 죽고 그러잖아요. 이걸 우리가 우리 일로 느껴본 사람이 얼마나 있냐? 없어요, 잘. 뉴스 속의 이야기거든요. 미국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남북 문제는 지도상의 문제입니다. 자기들의 전략적 문제고. 근데 우리는 전쟁 나면 다 죽는 건 우리잖아요. 미국이 무슨 특별한 사람들이라서 우리 땅의 일을 자기들 일처럼 느끼지 못해요. 너무 당연한 거고. 우리도 시리아의 일을 우리 일처럼 느낍니까?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는 이건 우리 일이잖아요.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전쟁 나면 네. 미국한테는 국지전이 또 한국에서도 발생했구나 하겠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죽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 속에서, 대화 속에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없었던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자, 이제 뭐, 미국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겠죠,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한일 위안부 재검토 합의 필요하다라는 식의 의견도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노다마로 돌아가자는 거죠. 예. 이미 일본이 다 했던 거를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아니, 다 인정했던 걸 왜 다시 부인하는 거야? 이런 거거든요.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당연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강경호 외교부 장관도 어제 일본 외상과 전화통화했습니다. 위안부 합의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 기시다 외상이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자 강 장관은 위안부 합의는 우리 국민 대다수와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독도 문제 관련해서도 부딪혔는데요. 강 장관은 일본이 초중학교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고유 영토라는 왜곡된 주장을 포함시킨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즉각 중단해야 된다라고 촉구했는데요. 외교부는 기타가와 가스로 주한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도 초치해서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건데 여태 안 한 거죠. 예. 이걸 왜 여태 안 했을까요? 강 장관이 특별히 잘했다기보다는 그냥 해야 할 걸 한 거죠. 예. 이때까지 이런 말을 안 했다는 거고요. 비정상이었다는 거죠. 다음 뉴스는요? 네, 160여 명에 달하는 재외공관장들이 일괄 사표 썼다라고 합니다. 강경화 장관 취임 다음 날 사표를 제출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외교개혁 주문과 관련되어 있어서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외교부에서는 뭐 항상 정권 교체기의 관행이라고 이게 한 걸로 제가 기사를 봤는데 제가 기억하는 한 그 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 40~50여 개 공관장에게 사표를 요구했다는 기억을 있는데 전원에게 요구했다는 건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과대기라고 하는데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만약에 그전과 다르게 전원에게 했다면 대사, 총영사 모조리 다 사표를 제출하라고 한 거니까 굉장히 강한 조치죠. 예. 네, 아직까지도 전 정권에서 임명된 대사들이 주요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 이제 뭐 다 결국 조치하는 건 아니고 일단 사표를 받고 재신임을 해서 그대로 위임하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전원 사표는 저는 처음 듣는데 이건 한번 외교부를 통해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다음 뉴스는요? 인사정국에서 여야 대치로 멈췄던 국회가 정상화됐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처리 시한 마지막 날인 어제 통과됐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불참했지만 보고서 채택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강경화 장관 임명에 반발해서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던 야3당이 인사청문 일정은 진행하기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예정된 수순이에요. 예. 왜냐하면 조국 수석이 출석하는 것으로 조국 수석을 국회운영위가 끌어낸 것으로 만족하고 이제 물러가는 거죠. 네, 다음 달 업무 보고 있는데 그때 자연스럽게 부르자라는 겁니다. 얻어낼 거 얻어냈다고 보고 별일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될 거였어요. 네. 국회에서 막 난리치지만 실제로 뒤에서는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걸 언론이 너무 크게 보도하는 거죠. 마치 국회가 박살난 것처럼.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언론은 다음 뉴스는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미국 방문에 동행했던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국 언론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럴만하죠. 예, 그럴만합니다. 뭐라고 비판했습니까? 네, 전후 사정들을 좀 공개한 건데요. 김 의원은 지난 15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동맹 세미나에서 보인 미국 전문가들의 일방적인 한국 무시 발언을 소상하게 공개했습니다. 문정인 특보가 강연을 하고 난 뒤 길버트 로즈먼 프린스턴 교수와 마이클 그린 전략 국제문제연구소 선임 부소장 등이 마이클 그린요? 예, 어제 말씀하신 그분이죠. 한국의 사드 배치 재검토에 대해서 한미동맹 깨자라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데요. 한국이 미중 사이의 중재자가 되겠다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의 발언까지 문제 삼으면서 미국이 중국과 긴밀한 대화하는데 한국이 무슨 중재하느냐 비아냥댔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한국의 태도에 대해서 중국의 눈치 보면서 한미일 전략 동맹에서 이탈하려는 의도다라는 공격까지 했다고 합니다. 당연해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마이클 그린은 아주 대표적인 일본어도 잘하는 싱크탱크,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싱크탱크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친일파를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일본과 가깝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길버트 로즈먼, 이분도 뭐 아시아 전문가로 맨날 소개되는데, 이분도 항상 남북의, 그러니까 우리와 일본의 이해가 엇갈릴 때는 일본의 편을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도 중요한 진전이라고, 일본이 잘했다고 칭찬 무지했던 사람입니다. 아베 위안부가 일본의 극우에 반대를 무릅쓰고 이 일을 해낸 거라고, 중요한 역사적 진전이라고, 우리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 아베 행정부가 주장했던 내용이었는데 그게 일본에도 저 오른쪽 끝에 있을 거 아닙니까? 아베 정부도 극우 정부라고 이제 비판받지만 저 오른쪽 끝에 있는 혐한 집단들, 그 예를 들면서 그걸 어떻게 하나 몰라요. 자기들이. 그 혐한 집단의 예를 들면서 거기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극우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극우가 그걸 진행했다. 이런, 우리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인데 잘했다고 칭찬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한미일 전략 동맹에서 이탈하는 거냐, 이 비판도 일본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일 동맹 아래에 한미 동맹이 있는 게 한미일 동맹이거든요. 지금 구조상. 그래서 틸러슨 국무장관도 지난 3월 달에 와가지고 일본이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동맹이고 역사적으로 한국은 하나의 파트너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는 발언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발언들을 들어서 한국 정부를 공격하는 건 일본이 할 일이에요. 일본 언론이. 왜 우리 언론이 이걸 하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저도 열받았지만, 당연히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더 열받았겠죠. 저도 이 대화록 정리된 걸 봤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 하는 걸 중계하면서 우리 정부를 비판할 게 아니거든요.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이해가. 예. 그래서 이제는 무언가 해야겠다면서 지난 정부 적폐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대로 주저앉을 물렁한 우리가 아니다. 라는 식의 글을 썼습니다. 물렁한 우리가 아니다. 네. 그건 두고 봐야. 김종대 의원이 쓴 글인데요. 네. 김종대 의원이 현장에서 그런 질의를 받고 굉장히 무리한 질문이 많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읽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연히 한국법이 있으니까 환경영향평가 해야 된다고. 그 괌에서는 23개월 2년이나 했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4계절 하겠다고 했더니 누굽니까? 마이클 그린. 예. 이 사람이 또 튀어나와가지고 아니 그거 특례법 만들어가지고 우리 법을 무시하는 거죠. 우리 법 체계를 특례로 만들어서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 왜요? 우리 땅에서 남의 무기가 들어와서 환경영향평가 하겠다는데 법 절차를 지키겠다는데 당신들 법 절차를 특별하게 만들어서 신속하게 처리해버려야 된다고. 화가 나게 돼 있죠. 예, 심지어 당연히. 김종대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한미가 사드 배치 과속사고 냈다면서 실상도 모르면서 동맹 깬다는 식의 발상 유감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러니까, 마이클 그린이 자기도 정부 입장 말한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한 발을 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편향된, 이 사람들 입장에서야 편향됐다고 생각 안 하겠지만 자기들은 태도를 미국을 대표하는 태도라고 바라보는 것도 이상하고 말도 안 되고요. 이게 이 자체가 세미나였는데 미국 언론들이 뭐 주목한 것도 아니에요. 보도도 안 됐더라고 하나도. 경로는 무슨 경로. 하여튼 이 전체가 문재인 특보 관련 그다음에 그 이후에 쭉 이어지는 한미 동맹이 다 깨졌다 난리 난 이 전체 뉴스들이 단순한 호들갑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손잡고 쎄쎄쎄하고 어깨동무한 다음에 다 몰려드는 것 같은 의도를 가지고 사실관계도 틀린 부분이 많지만 시각 자체도 굉장히 문제였어요. 예, 그걸 문제 삼는. 어쨌든 김종대 의원 혹은 홍익표 의원 혹은 문정인 특보 직접 모시고 이 문제는 한번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만간 시간을 마련해서 따져보겠습니다. 네. 제목 한두 개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벨기에 브뤼셀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19일 런던을 시작으로 파리에 이어서 브뤼셀까지 불과 이틀 새에 유럽에서만 3건의 테러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군요. 벨기에가 이제 불어권이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극단주의하고 연계해서 지난번에도 이 몰렌베그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프랑스 그 공연장에서 테러 있지 않습니까? 연루됐었죠. 벨기에가 왜 그러는지 이 문제는 따로 한번 짚어봐야 되겠네요. 네. 런던, 파리처럼 유럽을 대표하는 도시에서 계속 이어지다가 벨기에, 벨기에. EU 본산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EU 본부 네. 때문이기도 할 것 같고, 불어권이라 프랑스에 있는 극단주의자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도 같고, 여기서 출장 가더라고요. 네, 멀지 않죠. 예. 가깝습니다. 제목 정도 읽으려고 했던 시간이 제목 한 줄만 읽고 끝내죠. 기왕. 네, 마크롱 대통령이 장관 시절의 특혜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압수수색 시작됐습니다. 네. 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요. 여기도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온갖 전국을 다 함께 헤쳐나오니 내부자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불의 명저, 끝나지 않은 전쟁의 저자 안민석 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김성태입니다. 네. 그 소개는 없습니까? 안민석 의원처럼? 뭐, 네. 참. 불멸의 철새 김성태입니다. 이런 거 없습니까? 저렇게 안민석 의원처럼 저렇게 참 살기도 쉽지 않은 건데 참 대단하다. 김성태 의원님을 제가 업어드리고 싶어요. 왜요? 최순실 재산 몰수하려고 특별법 추진하는 여야 초당제 의원 모임을 만들었는데요. 예. 자유한국당은 딱 한 분만 참여했는데요. 그분이 바로 제 앞에 앉아 계시는 김자, 성자, 태자, 김성태 의원님입니다. 최순실 존경합니다. 특별법에 동참한 유일한 야당 의원입니까? 아니, 자유한국당. 유일한 자유한국당 의원. 네네네. 왜 그러셨습니까? 소신의 정치인. 소신의 정치인. 뭐, 그 부분. 아직은 거기까지는 가기 힘든 것 같습니다. 큰 철새 한번 하셨기 때문에, 예. 참, 김어준 공장장 참, 내가 방송 잘하려고 마음먹고 오는데도, 참, 당신 초치는 거 보면 하여튼, 이 방송 진행자 맞는지 참 어려워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죠. 뭐, 사실상 안민석 의원 앞에 계십니다만은, 안민석 의원이 추구하는 최순실 이 재산 추적을 통한 이걸 국가 환수하는 부분, 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또 저는 거기에다 더 붙인 게 있어요. 사실상 이 나라를 거들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보수 정치를 뿌리채 뽑아버린 그런 장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대한민국의 이런 불행한 역사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무능하고 탐욕에 찬 세력들이 한마디로 국가 권력을 사유해서 불을 치부했다 그러면은, 그는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그는 발본 시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교훈을 우리가, 안민석 의원이 추진하는 최순실 재산 몰수에 관한 내용은 그런 차원에서 저는 참석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왜 가셨어요? 제가 하는 일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그건 사실이죠. 없잖아요. 왜 그래요? 사실상 안민석 의원이 지금 뭐 우리는 정권을 내놓았고 대한민국 헌정사의 초유의 탄핵 대통령 내놓지는 않았죠. 뺏긴 거죠. 내놓고 싶지 않았는데. 참 언제까지 저는 이 법이 보수, 진보, 여야 그런 진영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법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이 법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법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그런 오해를 하지 말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뭐 말씀을 더 붙인다면은 이게 이제
이참에 지난 대선 공간에서 비록 나온 이야기지만은 분명히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정권의 지금 현재 가장 중심 인물인 그런 인사들이 보수 계멸, 이 보수 계멸론을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20년 안에 이제 보수 완전 계멸시켜버리자. 아니 보수가 존재하지 않고 어떻게 진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그러니까 안민석 적절하게 의원처럼 견제하면서 진보와 보수가 고루 날개짓을 하면서 균형 있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우리 정치인들이 추구해야 될. 근데 김성태 가장 의원처럼 큰 가치예요. 건강한 합리적인 보수 그런 노력을 김성태 의원님은 하시거든요. 근데 아니, 보수 스스로가 자기들은 불의한 세력이고 부패한 세력이라고 딱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은 정말 개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최순실 재산은 국민들 재산이고 국민들의 피와 땀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채태민 거였으니까. 그죠? 최태민 그런 차원에서 시커였으면 그 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이 있고. 그거는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이제 그 대한민국의 부분을 네. 좀 전에 이야기하다가 이제 좀 막혔는데 최순실 국정농단과 최순실 일가의 재산 부정 축제가 이번에 국정조사 특위라든지 특검 과정에서 만천하에 알려졌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온당하지 못한 그런 쉽게 말하면 불을 치덕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세상이 우리 사회가 바로 잡아야죠. 그렇지만은 이걸 입법화하기까지는 상당히 넘어야 될 산이 아주 큽니다. 우리 안민석 의원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뭐 공청회에서도 지적은 됐습니다만은 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그 어긋나는 그런 소급 입법 문제라든지 또 형법상의 이 명확성의 원칙 뭐 이런 부분들이 저촉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의 명확한 규정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안민석 의원이 이 법을 친일 그 재산 환수법을 뭐 상당히 많이 그 인용한 거 아닙니까? 적용하고 그죠? 그렇다면은 이 친일 재산 환수법이 이게 소급입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걸 이례적인 그 공동체적인 가업이라는 점에서 합헌성을 인정받았어요. 그렇듯이 뭐 이 지금 현재 최순실 재산 환수 특별법도 뭐 그런 법안 성안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뭐 저는 잘 되라고 봅니다. 우리 아시는 분은 알겠는데 사실 이 법은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가로부터 초안 작성을 제가 부탁을 드려서 또 사찰에 걸친 공청회를 그친 나름대로 완성도를 높인 법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통과 가능성은 굉장히 가능성이 좀 현재 단계에서는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 다니면서 국민들에게 이 법 제정의 필요성을 몇 명이 호소하는 부족하죠? 이유고요. 몇 명이 부족합니까? 아니, 지금 초당 모임은 25명으로 구성됐고요. 그래서 이제 초당 모임이 중심이 돼가지고, 다음 주에 그 의원들 발의 동의서를 받는데요. 한 150명을 목표로 하는데, 뭐, 몇 명이 되든 간에 그 명단을 국민들이 원하시면은 제가 좀 결단을 해서라도 공개, 언론에 그럼 공개할 결단까지 생각이고요. 필요합니까? 자, 왜냐하면 잘하시는 동료 일인데. 의원들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을 이런저런 이유로 만약에 반대한다면 이것은 최순실 재산 몰수를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관심 또 국회에 또 승원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님이 이 최순실 재산 환수 그분이 왜 이렇게 조용조용히 특별법이 말씀하시죠? 성공하기 사귀시는 것도 아니고. 위해서는 네. 절대 정치적인 정쟁을 야기하는 어떤 그런 정치 수단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명심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뭐 일간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박정희 뭐 흔히 말한 이 재산이 박정희하고 상관이 박정희 있습니까? 전 대통령의 뭐 흔히 말하는 정치 비자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게 관련이 돼 있어요. 아니 제가 두 뭐 분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 너무 진지해가지고. 아니 지금 그런 측면에 이미 뭐 적응이 안 다 되는데. 아시면서 그렇게 표정 지으면 안 서로 되시고 쳐다보시면서. 그게 자꾸 읽혀요? 이제 그 읽히고 이렇게 되면 큰일 또 났네. 뭐 여차 잘못하면 이게 정쟁으로 DJ 비자금 또 뭐 전직 대통령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까지 가버리면 이 그래서 특별법은 대한민국의 그래서-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법이다. 그렇습니다. 그 예, 최순실이라는 이 한마디로 망고의 죄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지금 이 시대를 망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단죄를 하자는 근데 거죠. 최순실 체납법이다. 네.
네. 네, 의원님만 왜 했을까요? 왜냐면 탈당해서 다시 입당하신 분들 한 10여 분은 이 문제의식을 공유할 것 같은데 왜 그분들은 안 하셨을까요? 안민석 의원의 이런 최순실 재산환수 특별법은 아직까지 전체 국회의원 300명이 예. 다 공감하고 공유하는 그런 시간적인 그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언론이라든지 우리 안민석 의원이 지난번 공청회도 하시고 뭐 앞으로도 계속 뭐 이 법 관련해서 장재환 의원은 혹시 토론회나 물어보셨어요? 이런 부분도 장재원 의원한테 한번 제안해 보셨어요? 수집하시면 되죠. 안민석 의원님이. 뭐 저희들도 당내 이런 많은 공감을 확산하기 위한 저의 노력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 장재원 의원님 초당 모임에 합류한답니까? 저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장재원 의원님 말씀해 보셨어요? 특정인을 이렇게 가지고 우리 안민석 의원께서 이렇게 주장하지 맙시오. 장재원 의원님은 하실 합류하실 것 것 같은데, 그죠? 저희가 한번 인터뷰에서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요즘 자유한국당에서 이 정권이 끝까지 못 간다는 얘기가 연속으로 계속 나오는데 이철호 의원도 그러고 홍준표 전 지사도 그러고 이게 의촉에서 뭔가 결의된 내용입니까? 왜 이런 말이 참만 이분들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하신 분들이에요.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이 패배한 이유는 최순실 사태에 워낙 큰 타격을 입기도 했지만은 또 그 국정농단의 책임으로 대통령도 탄핵되고 뭐 사실상 정권을 갖다 상납하다시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었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그 큰 표 차이로 이렇게 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대선 때 취했던 이런 거구 스탠스. 이 거구 스탠스 때문에 예연 확장에 상당히 좀 제동이 걸리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전당대회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개인적으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끝까지 못 간다. 뭐 결국은 탄핵되는 얘기인데 그런 이야기가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공감대를 얻나요? 의원님들 사이에? 그걸 동료 의원들 간에 어떻게 공감대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출범한 지 한 달 보름도 채 안 된 이 정권에게 뭐 또 탄핵을 예고하고 예시하는 그런 뭐 정서를 국민들에게 이렇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내보내는 것은 그거는 국가에 대한 상당히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근데 봅니다.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으면 자기들끼리는 통할 수 있으니까 혹시 그런 생각이 통하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저는 절대 우리 자유한국당에도 대통령 탄핵과 또 이번 대선을 통해서 많은 자성과 또 반성 속에서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새롭게 찾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우리 당의 전체적인 기류로 보는 것은 절대 온당치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요즘 전국적으로 북토크 다니다가 북콘서트요. 여의도에 별 신경을 안 썼더니 참 별일이 다 생기는데요. 강동우 의원님이 신경을 쓰셨어도 생겼었을 일입니다. 강동우 의원님이 이번에 서울시 당 위원장이네요. 제가 어젯밤에 사이트를 뒤져봤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상대가 깡패 같은 놈이기 때문에 우리를 깡패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깡패입니까? 이철호 의원님, 이 정권 오래 못 갈 것 같다. 홍준표 의원님, 역시 전 의원이죠, 후보. 이 정권 오래 못 간다. 정말 아직 2달도 안 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이런 저주 섞인 탄핵 발언을 했는데요. 강동호, 이철우, 홍준표 세 분께 정중하게 여쭙겠습니다. 국민들이 우습죠? 이거 국민들 우습게 보는 정당은요, 국민들에게 탄핵당할 것입니다. 의원님은 여의도에서 직접 여쭤보시면 되잖아요. 제가 지금 전국 단위라고. 저분은 지금 책 좀 팔아야 돼요, 아직.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안민석 의원께서 지적한 그 워딩대로 하면은 국민들 상식에도 분명히 납득치 않는 그런 적절치 못한 발언들이에요. 그렇지만은, 대통령이 천명한 그런 공직자 인사 배제 5대 원칙을, 그런 인사 원칙을 스스로 저버리고 또 부실한 인사 검증으로 논란을 빚은
막 그런 청와대에 대해서 우리 당내 인사들이 적절치는 않지만은 그런 입장을 반영한 어떤 그런 소리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렇지만은 출범 이제 한 달 보름밖에 안 된 정권의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만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인사청문회 하다가 날밤 지색이 생겼어요. 지금 전체 17명이 인사청문 대상인데요. 아직도 9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절반도 못 왔고요. 참 국정농단으로 인해 가지고 국정의 공백이 지금 생긴 거 아닙니까? 이 국정 공백의 책임, 1차적인 책임이 자유한국당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인사청문회만큼은 이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좀 통 크게 함께 협력해서 통과를 조속히 시켜서 국정을 안정시키자라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이 국민들이 그래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판단과 행위거든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국정 공백을 오래 가도록 인사 정국을 오래 끌까? 제가 지난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절박한 야당 내에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정국을 오래 어쩌면은 뭐 장마철까지 끌고 싶어 할 겁니다.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입니다. 과거의 민주당의 그 잘못된 악습이나 폐단, 폐습은 절대 배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좀 전에 안민석 의원이 저들 얘기하니까 우리 공장장이 듣기도 조금은 뭐 생소하고 조금 좀 약간은 좀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혹은 조금 더. 아니 지금 그래서 제가 국정 공백의 책임이 자유한국당에 있는데 본인들이 이거 빨리 메워줘야죠. 우리도 이런 걸 참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어디서? 막 그거는 이런 거는 배워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민주당에서 배워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희들이 과거에 국정 공백을 초래한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까? 제가 초유의 사태예요. 제가 안민석 의원께 제안을 인사청문을 길게 끌고 그런 얘기를 안민석 의원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의 북콘서트 좀 중단하고 또 끝나지 않은 전쟁의 뭐 영화 준비도 조금 시간을 줄여서라도 청와대 인사검증팀에 파견 지원을 나가셔가지고 그 최순실 이런 뭐 국정농단에 대한 그 추적 정신으로 대통령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추천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좀 송곳 같은 사전 검증을 좀 해주세요. 아마 안민석 의원이 사전 검증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발표하시는 그런 강요라면은 절대 국회 청문회에서 뭐 이런 솔깃한 표정으로 지금. 아니, 절대 문제 안 걸려요. 5대 인사 원칙 중에서 청와대에서 안 물어본 탈탈 틀어도 걸리지 않을 딱 한 사람이 있다고 어떤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누군데요? 뭐 제가 굳이 제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의원님 스스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 입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저는 최순실이가 저를 검증하지 않았습니까? 15년에 안민석 탈탈 틀어라, 안민석 뒷조사해라. 5개 아니라 50개도 제가 다 빠져나갔거든요. 그런데 어제 아까 이제 북토크 말씀하셨으니까 어제 북토크에서 노성일 부장이 스페셜 게스트로 나와서 어제 안산사 했거든요. 또 책장사 시작을. 유족을 위로하는 의미에서 노래를 하나 불렀어요. 광야에서. 그랬더니 청중에서 야 여기가 노래방이야 하면서 과음을 지르면서 여기저기서 막 동조를 하더라고요. 제 북토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준동하고 있다. 엄벌할 것이다. 다른 출판사에서요? 정권 출범 초기에 첫인상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사검증 잘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안민석 의원 같은 분이 청와대 대통령께 좀 직언이 필요한 시기예요.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연락이 안 되더라도 돼야죠. 저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대통령 아마 다음 주 미국 방문하는데 한미 정상회담에 그리고 국가 보안 문제를 대통령 아마 수행
민주당의 수행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수행 인사 결정되지 중에 않았어요. 만일 안민석 의원 같은 사람 안 데려가면은 문재인 대통령 그 국가 정말 보안인데 그는 영어도 잘 안 되시면서. 영어는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하신 분인데 왜 영어가 안 됩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저를 민정수석 특별 보좌관으로 채용해 주십시오. 아니 그럼 그러니까 제가 안민석 열심히 의원님, 안민석 뒷받침해서 의원님. 송곳 같은 그래서 인사를 내가 하겠습니다. 지금 왜 직원이 필요하면요. 한국 이미 그 문정인 특보 같으신 분들 지금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미국 가서 물론 학술 뭐 자기는 연구단체의 자격으로 갔다고 했지만은 그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얼마나 한미 동맹이 지금 위험해지고 또 대통령이 한미 간의 정상회담에 사전에 이게 얼마나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까? 이런 분들 본인이 그냥 학자의 입장으로 갔다 오면 특보 그냥 날려버려야 돼요. 정유라가 또 풀려났어요. 갑자기 웬 정유라예요. 왜냐면 문재인 특보 발언에 관해서 공부가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장관들 제대로 본인 송영무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도 그분이 해군 참모총장 시절에 그 부적합한 행동들에 대해서 요 근래 계속 언론에서 지금 부적격자의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민석 의원께서 이런 분 더 이상 논쟁 끌지 말도록 자진 사퇴하도록 입장을 청와대가 가질 수 있도록 조국 수석에게 전달해 주세요. 사법부는 정유라를 잔챙이로 보는 것 같아요. 정유라는 영린이고 핵심인데 왜 정유라를 이렇게 풀어줘서 국민들 화병을 또 도지게 만들죠? 어떨 도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도 영장 기각에 유감이 많습니다. 예. 이거 완전 정유라 봐주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구속해야 될 여러 가지 필요가 있죠. 아니 예. 대통령을 초등학교 이후에 한 번도 못 봤다고 해놓고서 최근에 대통령하고 또 전화했다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영화 이 타짜에 나오는 어떨도사 공장장에게 물은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 영화 중에 좀 진짜 재밌어서 두 번 본 영화가 그 타짜라는 영화가 있어요. 두 번씩이나. 예, 예. 그 주인공 조성우 씨가 대사 중에 이런 말을 해요. 어차피 내가 아는 사람들은 다 다치거나 죽었다. 이건 안민석 의원도 이런 뭐 말을 자주 하는 편인데 정작 이 영화배우 조성우 씨한테는 이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물론 구속영장 이 기각이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정유라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런 해피엔딩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로. 그 의원님도 영장 기각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시군요. 그렇죠. 이 부분은 아니 말로 지금까지 자양자가 애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강제 송환된 이 중범죄 혐의자 중에서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가 역대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이상한 상황이에요. 이번에 정유라를 영장 기각시킨 그 판사가 우병우를 기각시킨 그분이고 또 고영태를 구속시켰던 판사더라고요. 저희 뉴스공장에서 다 다룬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네. 자, 그건 아세요? 지금 우병우 재판장이 누군지 아세요? 모릅니다. 지난번에 우리 3월 달, 제 기억 3월 20일 날로 기억되는데요. 3월 16일 날로 기억되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재용 부회장의 주심 판사가 최순실 후견인이었다. 부장판사의 네, 장인이 장인이 최순실의 후견인이었다라고 해서 이게 그분이 공정한 재판이 의심스럽다라고 했더니 하루 만에 그 주심판사 바뀌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분이 지금 우병우 재판을 받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이고 참 미치겠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우연의 일치겠죠. 근데 우연의 일치길 바라겠어. 이게 만약에 의도되거나 기획된 거라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슬픈 것이죠. 그러지 않길 바라겠지만, 근데 저는 그분이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은 민사재판부로 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형사재판부에 있는 한은 이 사건을 맡을 수밖에 없고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민사재판부로 보내달라. 내지는 이 국정농단 관련된 재판은 나를 배제시켜달라. 스스로.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인데 왜 또다시 이런 오해를 받아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하지 않는 게 오해를 받지 않는 길이긴 하죠, 지금은. 그 상식 제가 아는 판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기들은
이런 재판 안 맞는다. 민사재판부로 갈 것이다. 스스로 안 그것이 맞는다고 할 수 있는데 여러 제도가 있는 걸로 판사님들한테 아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판사님 참 이해할 수 없고요. 정말 이 재판이 공정하기를 바라지만은 공정할 수 있을까? 확인된 거죠. 이재용 부회장 제가 처음에 허위사실 이야기했습니까? 허위사실을 얘기한 적이 허위사실 이야기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이대로 있을 것이며 불완전한 사실을 최순실이가 얘기하지가 많으십니다. 저를 놔뒀겠습니까? 의혹 제기는 대한민국에서 의혹 제기가 제일 아니라- 많이 하시는 분 중에 하나. 의혹 제기가 아니라 이거는 팩트예요. 그분이 지금 그러니까요. 우병우 재판을 맡고 있는 주심 판사예요. 네. 최순실 자기네 후견인이었던 게 밝혀져서, 만 하루 만에, 그분이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주심입니까? 네. 처음 알았습니다. 안민석 의원,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어준의 뉴스 공장. 문재인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이달 말에 열립니다. 문정인 특보 발언으로 한바탕 소란이 일었었죠.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와 이 문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김청수님. 네, 목소리 오늘 힘이 있으시네요. 김청수님 목소리가 더 빵빵합니다. 스튜디오 한번 나오셔야 되는데 자꾸 나오신다고 하고 조만간 한번 나오셔서 아주 많은 얘기를 나눠보죠.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문정인 특보 관련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은 옳지만 시점이,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직전이란 시점이 부적절하다라고 하셨다가 며칠 후에 아니다, 내가 틀렸다 라고까지 하시면서 문정인 특보 발언이 옳다고 하셨는데 왜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셨는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최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국무국방장관 그리고 페리 전 국방장관 네. 일련의 대북 전문가 및 책임 있는 지도자들의 발언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체제를 전복하지 않고 전쟁도 하지 않겠다. 네. 그리고 핵을 폐기해서 동결하자. 그렇게 되면은 협상은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축소 및 중단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는 북한 핵의 폐기를 이끌어내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거기까지는 안 나갔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정인 특보가 미국 가셔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저는 그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옳습니다. 내용이.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정상 간에 아직 조율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발언한 것은 그 시기와 장소가 부적절했다고 생각했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 CBS 인터뷰나 또 어제입니다마는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특히 하스 미 외교협회 회장의 한국 내 연설 및 문재인 대통령의 면담을 보면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정인 특보는 한미 정상회담의 예고편을 미리 워싱턴에서 발언함으로써 미국과 우리의 국민 여론을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전략적으로 계산된 발언이고 그 내용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옳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특히 보면은 북한의 체제상 외국 대사들이 말을 하더라도 이건 평양의 지시를 받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개춘형
인도의 북한 대사도 같은 맥락의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한다면은 북한도 핵실험의 중단의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즉 북한은 어느 때보다도 미국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한반도 전쟁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이러한 북한의 발언 보도 내용을 보더라도 한미, 미북 간에는 어떠한 변화의 조짐이 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찍 밝힌 강한 제재 속에서도 대화 그리고 평화를 길로 간다 하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실제 국내 언론에서 아주 크게 문제 삼고 소란을 피웠던 것하고는 무관하게 실제 물밑에서는 그런 흐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들은 외교적으로 전략적으로 계산된 거라서 그걸 문제 삼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또 그렇게 하고 네. 미국과 북한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도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러한 발언들을 보면은 상당히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문정인 특표의 발언은 전적으로 옳고 계산돼서 한미 정상회담에 미리 그러한 얘기를 밝혔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럼 국내 일부 언론에서는 왜 그렇게까지 한미동맹이 그 발언으로 깨졌다느니 큰일 났다느니 경로했다느니 이런 말들이 나왔을까요? 국내 언론의 보도는 그분들이 보아서 그렇게 했겠지만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이나 국무장관, 외교협회장 모든 분들이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북한의 인도 대사가 일본도 북한도 호응을 했고 거기에 이렇게 화답을 했다고 하면은 저는 한반도 문제, 북한 핵 미사일 문제가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또 오늘 보도를 보면은 미국에서 미국 국무장관, 국방장관, 중국의 양제츠 국무위원과 인민총참모장 네. 이런 분들이 만나가지고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진전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즉각 중단하고 기관과 이 사업을 금지한다 하는 그 제재도 중국이 강하게 북한 제재에 동참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북한의 압력을 받는 김정은 견딜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일련의 진전이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의당에서는 그 문정인 특보의 발언을 미국, 북한 모두에게 대접받지 못하는 실익도 없는 아마추어 외교의 극치다라고 이렇게 평했기 때문에 대표님 생각과 지금 국민의당의 당론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당내에서 토론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것을 각자가 느끼는 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외교 이런 문제는 토론을 해서 당론으로 결정할 경우도 있지만은 이런 흐름이 민감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견해가 좀 다를 수도 있지 않는가. 정부 내에서도 또 각 언론에서도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개인적 견해로는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러한 흐름이 이제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햇볕 정책을 계승하는 입장에 서 있는 국민의당에서는 사실은
대표님과 유사한 반응을 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드린 건데, 국민의당에서는 이게 아마추어의 극치라고 하니까, 대표님과도 다르지만, 햇볕 정책을 계승하는 국민의당의 당 차원에서도 그런 입장을 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었나요? 김청수가 자꾸 우리 국민의당을 나쁘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편향된 생각이에요. 대표님하고도 의견이 다르고, 다를 수 있는 거죠. 예, 다를 수는 있는데 대표님과만 대표님과만 다른 게 아니라, 예. 예를 들어서 호남의 정서라든가 혹은 뭐 DJ의 햇볕 정책이라든가 계승한다면 이 발언들은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 그러한 분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과 언론의 보도를 보고 예. 느낀 것과는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그것을 무슨 호남의 정서와 햇볕 정책 DJ 국민의당 여기 연관하는 김총수가 이상해요. 그걸 굳이 부인하시는 대표님이 좀 이상하신 거죠. 아니, 제 말이 맞죠.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한 게 저- 틀리면 그걸 지적하세요. 예, 대표님 말씀은 저도 동의하는데 대표님과 예. 김총수가 동의하면 됐어요. 이건 어떻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지금 국민의당이 이제 호남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건 뭐 자명한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당의 최근의 발언이나 입장 등이 호남의 지지율을 얻기에 이게 부족한 게 아닌가. 거꾸로 호남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게 지지 기반과 역행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드는 발언이나 최근에 액션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그럴까요? 역행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일찍 호남 정서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을 해서 5.18 기념사 등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많은 박수를 보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잘할 때는 박수 쳐주고 그물 쳐놓고 기다리면은 걸려오지 않느냐. 최근에 법무부 장관이나 지금 현재 아직 청문회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런 분들은 문재인 정부가 인사를 잘못하고 있다. 네. 검증을 소홀히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호남에서는 수차 제가 밝혔습니다마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과거에는 민주당, 현재는 국민의당이 호남을 의석수로 석권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일당을 지배를 받다가 정치를 보다가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서로 경쟁적으로 잘하겠다고 노력하니까 오히려 좋다. 국민의당이 건재하게 잘 견제를 해주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호남을 소홀히 하지 못한다. 라고 해서 그 소위 양당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정치 내용이 영남으로도 전파가 된다면은 우리나라 지역 정당이 없어지는 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꼭 민주당, 즉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현재 잘하니까 지지는 하지만은 국민의당에 대한 격려와 기대도 많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잘못할 때까지 박수 쳐줄 수는 없죠, 당연히.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잘할 때 박수 칠 거예요. 예, 잘할 때 박수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국민의당에서는. 전 대표님 정도를 제외하고는. 제가 박수 치니까 네. 왜 문모닝 하다가 이제 문 생기냐? 그거 했잖아요. 아니, 대표님을 제외하고는. 잘못해도 박수 칠 거예요.
잘못할 때까지 박수 칠 수는 없는 일인데 제 말은 당연히 그렇죠. 초반에 잘할 때도 국민의당으로부터의 박수는 없었던 것 같아서 제가 그리고 지금 저도 박수 얼마나 많이 쳤어요. 예, 대표님을 제외하고요. 예. 아니요, 우리 당에서도 잘한 건 다 잘한다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여하간 국민의당이 뭐랄까요? 문재인 정부가 잘할 때 박수치고 잘못할 때 혼내고 뭐 이런 역할이면 당연히 이해가는데 지금까지는 잘할 때 박수 쳐주는 모습은 안 보인 것 같아서 그게 저도 예. 우리 당에서 잘할 때 박수를 많이 치니까 당내에서도 우리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혹시 박지원이 민주당으로 가느냐? 뭘 한 자리 얻으려고 그러느냐? 또 검찰에 걸렸느냐? 예. 이런 오해를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많이 받았어요. 검찰에 걸렸느냐? 예. 예, 저는 하도 많이 잡혀다니니까. 네. 그랬는데 예. 지금은 다 이해를 하잖아요. 그거 보십시오. 옳았다. 당내에서도 대표님이 박수 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글쎄 그러한 오해를 예. 우리 당내에서 아주 심하게 하더라니까요. 네. 그렇지만은 그건 아니죠. 잘하면 잘한다고 박수치고 그물 쳐놓고 기다리다 못하는 것은 잡고 예. 대안 내고 저는 추경만 하더라도 무조건 반대하지 말자. 가령 지금 청년 일자리나 노인 복지나 공무원의 증원도 경찰이나 소방 이러한 것은 필요한 것은 하는데 여기에 가뭄 대책이나 우리가 필요한 것도 또 공무원을 지나치게 증원하는 것도 공공 일자리만 가지고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잘못하는 것은 대안을 내고 논의를 해야지 무조건 반대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당도 그렇게 정리를 해가고 지금 우리 김동철 원내대표의 주도적 역할로 국회도 정상화되는 거 보면은 역시 국민의당은 희망이 있는 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 중에도 보면 분명 대표님과 비슷한 생각 가진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당론으로 나올 때는 항상 강성으로 나오니까 이게 당 지도부하고 당내 의원들 혹은 당 지도부와 지금 박지원 대표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네. 다 일치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그렇긴 한데 국민의당은 처음부터 캐스팅 보터가 아니고 리딩 파티, 선도 정당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개혁적 혁신의 자세를 보이기 위해서 당론으로 결정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보다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주자. 그러니까 가급적 당론 결정을 하지 않기로 합의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스럽게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소통과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민주정당이죠. 네. 이건 어떻습니까? 홍준표 전 지사가 아마도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결국은 양당제로 되돌아갈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합당하거나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인데요. 홍준표 지사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주사파 운운하면서 보수와 진보, 진영 논리로 양분시키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정당에 대해서도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전초전으로 보는데요. 국민은 다당제를 선택했습니다. 어떠한 일당이 독주하는 것도 용서하지 않겠다. 이제 국민은 다당제를 만들어줌으로써 협치, 독주가 아닌 협치를 시대를 열어줬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가 그런 말씀하는 것은 자기의 희망사항이지 결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합당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지방선거 얘기 나오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릴 말씀인데 안철수 전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뭐 서울시장 얘기도 나오고 부산시장 얘기도 나오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안철수 대표는 제가
최근에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만은 저하고 얘기했을 때는 자기는 지방선거에 자기가 도와줄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국민의당 후보자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하겠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방금 말씀한 대로 뭐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을 출마하겠다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적 얘기인가요? 생각은 계속 바뀌어갈 수 있는 거니까요. 혹시 최근에도 안철수 전 대표의 그 측근이라고 할까? 가까운 사람도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또 저도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그러한 생각이 있으면은 저하고도 한번 좀 상의를 할 건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치권이라고 하는 게 여러 얘기를 자연스럽게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 회자되는 내용이 본인의 생각이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본인 뜻은 그렇다면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를 들어서 당이 그 당의 중요한 자산들에게 그런 요구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선거니까 이 자리에서 당을 위해서 뛰어달라 요구할 때도 있는데 혹시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 벌써 네.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너무 이릅니까? 너무 있습니다. 근데 이미 하반기 되면은 가장 중요한 정치 일정 중에 하나가 이제 하반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다음 달에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달에 여쭤보더라도 지금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다 하는 것만은 분명히 대표님은요? 대표님 혹시 저도 지방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지방선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많은 그것을 예. 지금 논해서 우리가 이해 득실을 따지더라도 득이 없다. 지금은 국회에 전념을 하고 당은 당대로 혁신의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이 지방선거에 뭐 도지사나 시장에 출마하시는 걸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절대 안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상황.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안 하십니까? 예. 지금만 안 하시고 나중에는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제가 어떻게 답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김어준 총수는 다음 대선에 출마합니까? 안 하고 있으면 저는 절대 안 하는데 대표님은 정치인이시니까요. 지금 우문현답을 한 거예요. 지금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 그럴 때도 아니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예. 또 그러한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 이게 현답 아니에요. 평범한 질문에 평범한 답변 같습니다. 그냥.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는데요. 대표님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예. 스튜디오에 한번 오셔야지 저희가 길게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 코너에 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나갈게요. 예. 알겠습니다. 곧 다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였습니다. 매혹적이고 상큼한 국민 시사 요정 김어준입니다. 김진애 박사님, 도시 건축가. 요새 소리가 나오셨습니다. 짧아져 좋습니다. 네. 앞에 근데 이거 자꾸 본론이 워낙 짧아가지고요. 소개라도 짧게 하려고. 오늘은 시간이 꽤 있네요. 예, 오늘은 저희가 시간을 좀 길게 마련했습니다. 지난주 워낙 짧아가지고. 지난주에 그 서명숙 제주 올레 이사장님 나오셔가지고 얘기하다가 마무리 못하신 부분을 이어서 하시느라고요. 영초 언니와 강경화 언니하고 같이 얘기하느라고 네. 아주 저기 굉장히 많은 반응을 받았어요. 굉장히 많은 반응을 받고 또 임명되셔서 제가 뿌듯하고 그리고 영초 언니 서적 판매 효과는 어떻습니까? 그날 뭐 일간 베스트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장 네. 검색어 1위가 됐는데 제일 웃기는 게 뭐냐면 영초 언니가 이게 들으니까 영초? 제로초? 그러니까 그 숫자 0초로 검색을 하셨다. 검색하는 게 지금 그게 검색어로 나와요. 근데 어떻게 0초, 하여튼 1초, 2초, 0초. 뉴스 공장이 청취자 여러분들 참 크리에이티브 하십니다.
근데 그 제가- 영초가 아니라 한글로 네. 영입니다. 영이, 한국 영초. 사람 이름이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일위 했대요? 뿌듯하고요. 근데 저는 죄송하고요. 죄송하고 저기 뭐가 지난번에 죄송하십니까? 아니 제가 남자 화장실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얘기를 제가 30초 하고 갔더니 김진애 토끼냐? 뭐 이런 소리 30초만 하고 도망가냐? 막 아니, 그 이런 앞에 소리를 근데 이제 듣고 갔어요. 영초 언니 이야기와 연결되는 강경화 이전 장관 이야기가 그 자체로 짧죠. 굉장히 임팩트 있어서 그것도 반응이 많았습니다. 예. 네. 그래서 좀 뿌듯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남자 화장실. 그리고 덕분에, 이렇게 예고가 긴 덕분에 제가 또 매니저를 엄청나게 말아서 이거 좀 고쳐주세요. 남자 화장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뭐 문제예요. 남자 화장실. 근데 남자 화장실은 일단 이것부터 질문하죠. 남자 화장실 특질이 뭡니까? 남자 화장실 특질. 여자 화장실하고 다른 특질이 소변기가 뭡니까? 따로 있죠. 그렇죠. 소변 모든 것은 소변기에서 시작되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모든 것은 소변기에서 모든 문제는 남자 화장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남성의 문화, 남성의 심리 모든 게 소변기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동의하세요? 어쨌든 그 여자 화장실에는 소변기가 없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훨씬 더 깨끗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생기는 그리고 문제가 남자 화장실은 그로 인해서 이제 소변이 튀어서 냄새가 나고요. 냄새가 제일 저는 뭐 솔직히는 냄새가 제일 왜냐하면 제가 공대 다닐 때 여자 화장실이 없었기 때문에 남자 화장실 들어가 본 적이 있었는데 당시 서울대 홍대에는 여성들이 온 적이 없어서 여자 화장실이 없었대요. 그래서 제가 남자 화장실을 가서 들어갔었는데 제일 문제가 냄새예요. 아니 그러면 남자 화장실 들어가실 때 나 들어간다 하고 들어가시는 거야? 아니면 그냥 하이 하고 들어가. 그냥 하이? 남자들 그러면 소변기 쭉 서 있다가 몰라. 깜짝 놀래고 모르겠다. 하여튼 간에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저기를 하는데 그거 이제 하나하나 상상하게 하지 맙시다. 그럼 근데 4년간 처음에- 남자 화장실 드나드셨어요? 아니 뭐 교수 화장실도 가고 그랬죠. 근데 네. 교수 화장실도 남자 화장실이거든요. 그때는 꼭 여자 교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면 그 교수 화장실에 가서는 이제 남자 교수님이시니까 깍듯하게 인사드리고. 남자 화장실에 대한 조예가 깊으시겠군요. 그러니까 조회가 상당히 깊습니다. 뭐 설계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근데 모든 거는 이 소변기. 근데 맨 첫 번째가 이 냄새예요. 냄새에서 오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튀니까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남자들이 들어가는 거는 조준 발사 아니에요. 조준 발사. 예. 아니 이것도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매니저에서 온 말입니다. 네. 모든 것은 조준과 발사에서 비롯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조준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강도도 여러 가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미사일급도 있고 핵폭탄급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르니까. 강도는 사람마다도 차이 있지만 개인도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예. 그리고 어느 때냐에 따라 다르고 예.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또 양, 그래서, 이 담겨 있는 그동안 얼만큼 참았냐. 그렇죠. 뭐 이거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러니까 예. 처음에 폭발적이냐 아니면은 천천히 뒤로 가느냐. 당시의 뭐. 담수량에 따라서 네네, 예, 그럼요. 강도가 굉장히 달라질 수도 그러니까 이게 있고요. 압력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당연한 때문에. 것이고. 그래서 솔직히는 우리 설계하는 쪽에서도 변기 설계하는 사람들도 이 냄새와 불결한 걸 없애기 위해서 별짓 다 했어요. 아니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네. 왜 소변기 벽이 네. 이 소변의 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 네. 어 푹신하게?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받으면 바로 흡수해버리는 아니, 그 튀지 흡수는 않고. 못하더라도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했던 게 일단은 조준을 잘하기 위해서 뭐 했던 파리 게 굉장히 그려놓고 많아요. 뭐, 예. 그 안에다가 파리도 그려놓고 또 집중하라고 그 위에다 여자도 그려놓고 뭐 이상한 거 막 해가지고 그리고 그 변기 모양도 뭐 하여튼 집중하게 뭐 하게 네.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스펀지로 흡수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다 물을 아예 다 흐르게 합니다. 벽 자체에 완전히 물이 흐르게 가요. 그런 건 있죠. 네. 이미. 그렇게 예.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 알루미늄으로 쭉 해서 물을 계속 흐르게 하는. 계속 흐르게 예. 해요. 그러니까 저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근데 예. 그렇게 해도 여전히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식이 몇 가지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이제 화장실을 청소하는 경우 네. 특히 이제 남자 화장실이 그 소변기 옆에 네. 소변이 튀기 때문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이 거기 와서 자주 청소하시는데 네. 소변을 누구 있는데 막 대걸레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무슨요? 그럼 막 소변
보다가 다리를 막 들어야 되고 남자들만 아는 고충이 있어요. 그게 강아지가 되는 거죠. 굉장히 침해당한 그런 강아지 포즈로 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그게 한 차례 지나가고 나면 네. 그게 이제 그 소변을 갑자기 멈출 수도 없기 때문에 아니, 근데 다리를 들게 되거든요. 그럴 때 느끼는 게 뭡니까? 뒤로 돌 수도 없고. 모욕감입니까? 뭡니까? 아니 이제 그게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네. 모욕감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제는 방어 능력도 생기셨다. 뭐랄까요. 아 이거 처참하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제가 야 네. 소변기를 그럼 깊숙이 파면 될 거 아니야. 네. 벽 안쪽으로 네. 그거 하나 하고 네. 아니 이렇게 그 물이 닿으면 바로 물을 흡수해버리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종류가. 뭐 물질에 요새 따라서. 뭐 있긴 있죠. 네. 요새 저기 뭐 있긴 그런 걸 할 있는데. 수는 없을까? 뭐 이런 네.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그거는 다 얘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금 하기 전에 깊숙이 파는 건 어때요?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이제 소변기 때문에 설계하는 사람이 이렇게 여자들이 힘든 게 뭐냐면은요. 저처럼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뒷모습을 우리는 그대들의 뒷모습을 여러 번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이거 왜 지나가면서 화장실 지나칠 때. 지나치면서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문제냐면은 네. 하다못해 청와대 남자 화장실도 그렇게 돼 있어서 아 그러면 남자 그렇게 돼 있어서 화장실에 그 대변기하고 소변기 위치를 바꾸자? 아니 그래서 어떤 네. 분이 어떤 미국 대통령의 뒷모습을 보셨다고 그럽니다. 거기 네. 가셨다가 그렇군요. 그럴 정도로 왜냐하면 여러분들 뭐 쭉 지나가다 보면 남자들 뒷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많으시죠? 그렇게 저게 하는 게. 남자들한테는 그 이상한 장면은 아니죠. 글쎄요. 네. 아니 그래서 그게 여자들한테 어떻게 보일지 네. 저는 잘 모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우리는 예의 바르니까 우리는 못 본 척 해주죠. 못 본 적 해주지만 봤을 때는 무슨 기분인가요? 눈은 마주치는 경우가 이제 어쩌다가 정말 눈이 마주치는 경우라면 그거는 굉장히 새로운 희한한 경험일 겁니다. 아니, 아니, 소변을 그래서. 보다가 왜 고개만 뒤로 돌려? 그런 아니 경우는 잘 그래서 없죠. 네. 제가 그때는 얘기하고자 하는 유일하게 거는 아주머니가 대걸리를 아니 공격해 그냥 없대요. 저는 이거는 저거 하고 싶어요. 왜 청소부를 여자로 쓰느냐? 네. 그리고 왜 그거는 뭐 남자 화장실은 남자 청소부가 청소하도록 할 수 있어야지. 이거는 굉장히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 믿고 결론은 지냅니다. 자 우리 남자 김호준은 결론이 깊게 파든가 스펀지처럼 그래서 조준과 발사와 이런 거에 걱정하지 말고 할 수 있게 해달라 이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제 결론은 모든 문제가 비롯된 소변기 자체를 없애면 어떨까요? 아, 그래서 남자들 다 앉아서 보게. 소변기 없애면 안 됩니까? 소변기를 없애면요. 네. 자, 일어날 일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다 남자들이 앉아서 볼 것 같죠? 아니요. 네. 서서 봐가지고 양변기에 뚜껑이 다 오줌으로 튈 겁니다. 네네. 네. 아니 근데 그것도 더군다나 아니, 공중 화장실에서. 그게 결혼하고 나서 처음에 동거를 하거나 결혼하고 났을 때 싸우는 부부들이 싸우는 거예요. 많이들 네. 싸우는 건데 그 뚜껑 위로 올리지 네네, 않고. 올리지 않고 하느냐, 네, 뭐 이거 그다음에 왜 앉아서 하지 않느냐. 이것도 사실 외국에서는 무브먼트가 있어요. 플리즈 남자도. 앉아서 하십시오. 예. 플리즈 피 뭐 이러면서 앉아서 해달라. 근데 남자 소변기 자체를 없애는 것 자체가 예. 저는 그게 어려운 일이냐. 왜냐하면 제가 이거는 몇십 년 전부터 계속해서 주장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변기 자체가 없어져. 물론 이제 공간의 문제도 생기고 똑같은 이제 여성들하고 그 차이나 이런 거 생기지만 남자 소변기가 없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죠. 아이 무슨 소리야. 당장 지금 여자랑 안 살아요. 집에. 그 집에 남자 소변기 없잖아요. 예, 예. 그죠? 또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비행기 아니요. 비행기 안에. 그거는 남녀 공용이기 때문에 없는 거죠. 예. 그다음에 또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고급 하는데 안 가보죠. 고급한 호텔이나 고급한 카페 가면 소변기 없습니다. 소변기가 없이 고급 그냥 호텔에 왜 소변기가 없어요? 아니 남자 소변기가 따로 있지 않고 그냥 저것처럼 해요. 그냥 뭐 남자 여자 별로 가리지 않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게 더 고급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니 지금 보세요. 지금 집이나 아니 소변기가 있는 이유가 있어. 뭐냐면은 여자 화장실은 이제 소변기 없이 방으로만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네. 남자 화장실은 항상 방이 숫자가 적어요. 네. 왜냐하면 소변만 보는 사람들은 짧게 소변 보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빨리 빨리 회전하거든요. 순환 회전 속도가 빠르죠. 네네. 그러니까 공간의 효율성이 높다고 하는 건데. 네. 근데 저는요. 네. 그거는 남자도 앉아서 살아? 굉장히 말하자면 작은 거고 이거는 뭐 굉장히 깊은 문화적인 게 있습니다. 몇천 년, 몇만 년 동안 네. 우리는 생리적인 구조가 그렇고 서서 하는 게 편하다. 네, 네. 흙에다 쌓아야 나는 좋다. 뭐 이런 식의 있는데 근데 저는 그게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이 여러 가지 남성 문화들, 마초 문화들 뭐 이런 그건 것들이 마초문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야.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불결해요. 저는 왜냐하면 불결한 건 동의하는데. 아니 제가 불결한 거는 튀는 것 때문에 불결한 것뿐만이 아니라 저 남자들이 과연 손을 씻고 나왔을까? 아니 그러니까 특히 청소년들. 아니 어른들은 네. 손 씻고 나왔다고 쳐. 아니 저는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의 도구를 몇 번씩 손으로 직접 만져야 된다는 그 자체가 아니 그 자체가 말하자면 굉장히 야만적 아니에요? 그건 이게 오늘 좀 이거 뭐랄까요? 이게 왜냐하면 자기의 본능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만드는 저는 그 자체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렇게 네. 그렇게 설계되었어요. 네. 누가 수컷이. 소변기를 함으로 해서 아니, 아니야 근데 그리고 소변기가 없었을 때라고 해서 공간의 문화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본능을 계속해서 강화하거나 사회적인 이런 스티그마를 강화하는 게 있는데 바로 남성 소변기가 남자 소변기가 그 역할을 한다. 거꾸로 저는 네. 그런 강화한 역할도 있지만 남성이 애초에 수컷이라는 동물이 애초에 그렇게 서서 소변 봐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그런 소변기가 나온 거죠. 원래 앉아서 보던 남성을 소변기 때문에 서서 보게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예. 만약 이게 지금 왜냐하면 제가 우리 집에 제가 기억이 되는데 우리 집에는 우리 친정 집에는 남자 소변기가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도저히 나는 여기서는 못한다. 물이 켜가지고. 그래서 그게 한 2, 30년이 있다가 그게 없어진 지가 한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볼 때마다 미치는 거죠. 근데 우리 집에서 요새 그 어린 학생들도 남자애들도 집에서 굉장히 앉아서 보는데 익숙해요. 아니 그거는 그럴 수도 있죠. 있어요. 그러면 가정 저는 교육에 따라서. 이거 자체가 달라지는 데에 시간이 얼마 안 걸릴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이거를 좀 인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건 제가 보기에는 여성들이 그게 냄새가 나고 이게 위생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100% 동감하는데 여성들이 보기 편하라고 남성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 남자들 서서 보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위생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제가 좀 물어봅시다. 집에서 서서 봐요? 서서 보시오. 집에서? 당연히. 집에서도? 예. 각기 오늘 이걸 들으시는 남성분들, 저는 집에서 서서 보는 사람 한 번도 못 봤는데. 남자분들 몇 분 안 보셨겠죠. 그거는 남자들은 대부분 그 뚜껑을 열고 보느냐, 그러니까 양변기에 뚜껑을 그대로 둔 채 물이 튀게 보느냐의 차이는 있죠. 아니, 근데 그게 초기에는 그런데, 나중에 가면서 자꾸 계속해서 앉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앉는 게 앉는 편하다는 걸 분도 알게 돼요. 있겠죠. 응. 근데 앉는다는 건 남자들한테 기본적으로 지퍼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모든 바지를 다 내려야 되고 앉아야 모든 되는 문제는 동작. 남자 소변기에서 비롯되었으나 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자 소변기 자체를 없애는 거는 남자의 본능 수컷의 본능을 억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억제한 다음에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부자연스럽게 거예요. 만들기 때문에 반대한다. 반대한다기보다는 이게 만약에 사람의 관점에서 보자면 근데 그거 저는요. 대단하다고 소변기 좀 개발해달라 안 튀게 좀 깊이 파달라. 아니 그거는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서 네. 굉장히 그렇게 많이 해줬으면 있습니다.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상한 화장실들이 많은데 네. 가령 성균관대 국제 무슨 거기에 남자 화장실은 그 여자 사진을 붙여놨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몇 달 전에 뭐 난리를 하더라고. 이게 모욕적이다. 왜 여자가 나를 들여다보냐. 외국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외국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 몰입하게끔 만드는 장치로서. 아마 그래서- 태어난 직후부터 모든 그 남자 아이들에게 소변은 반드시 앉아서 봐야 된다고 교육하면 네. 그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도 아무런 교육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누라보고 하면 남자 아이들은 서서 볼 거예요, 그냥. 그 자연스럽거든요. 생리 구조상. 네. 그러니까 그건 억지로 부자연스럽게 교육을 시켜서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근데 제가 제일 이상한 게 뭐냐면은 네.
왜 이것에 대해서 논문들이 없을까? 왜냐하면 이거는 충분히 연구할 만한 과제들이거든요. 가끔 이제 소변기를 조그맣게 깊이 있는데 파주세요, 여러분. 아주 작게 그 구멍만 깊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여성들이 아닐까? 남자들도 앉아서 쓰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네. 그게 편하다는 그 남편을 그렇게 훈련시킨 분들도 많이 들어봤고 그거는 다른 거는 다 동의하는데 여기는 그냥 남자가 생체적으로 그렇게 생긴 거를 신체적 구조 그런 거를 여자들이 냄새나고 불편하고 보기 싫다고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여자들 보고 얘기하다 서서 싸라고 보니까 한다. 우리가 여자 화장실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여자 화장실에서 나중에 한번 또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요새 네. 여자들 보고 서서 니네들 그렇게 평등을 주장하려면 니네들도 서서 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남성들도 있어요. 서로 신체 구조가 다른데 그걸 보기 싫다고 냄새 난다고. 그래서 아니 깊이- 저는 깊이 근데 파주십시오, 깊이. 이거는 저 계속 연구해야 될 과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 여자 화장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혜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최순실 국정농단과 최순실 일가의 재산 부정 축제가 이번에 국정조사 특위라든지 특검 과정에서 만천하에 알려졌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온당하지 못한 그런 쉽게 말하면 불을 치닫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세상이 우리 사회가 바로 잡아야죠. 그렇지만은 이걸 입법화하기까지는 상당히 넘어야 될 산이 아주 큽니다. 우리 안민석 의원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뭐 공청회에서도 지적됐습니다만은 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그 어긋나는 그런 소급 입법 문제라든지 또 형법상의 이 명확성의 원칙 뭐 이런 부분들이 저촉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의 명확한 규정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안민석 의원이 이 법을 친일 그 재산 환수법을 뭐 상당히 많이 인용한 거 아닙니까? 적용하고 그죠? 그렇다면은 이 친일 재산 환수법이 이게 소급 입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걸 이례적인 그 공동체적인 가업이라는 점에서 합헌성을 인정받았어요. 그렇듯이 뭐 이 지금 현재 최순실 재산 환수 특별법도 뭐 그런 법안 성안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뭐 저는 잘 되라고 봅니다. 우려하시는 바는 알겠는데 사실 이 법은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가로부터 초안 작성을 제가 부탁을 드려서 또 사찰에 걸친 공청회를 그친 나름대로 완성도를 높인 법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통과 가능성은 굉장히 가능성이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 다니면서 국민들에게 이 법 제정의 필요성을 몇 명이 호소하는 부족하죠? 이유고요. 몇 명이 부족합니까? 아니, 지금 초당 모임은 25명으로 구성됐고요. 그래서 이제 초당 모임이 중심이 돼가지고, 다음 주에 그 의원들 발의 동의서를 받는데요. 한 150명을 목표로 하는데, 몇 명이 되든 간에 그 명단을 국민들이 원하시면은 제가 좀 결단을 해서라도 공개, 언론에 그럼 공개할 결단까지 생각이고요.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잘하시는 동료 일인데. 의원들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을 이런저런 이유로 만약에 반대한다면 이것은 최순실 재산 몰수를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관심 또 국회에 또 승원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님이 이 최순실 재산 환수 그분이 왜 이렇게 조용조용히 특별법이 말씀하시죠? 성공하기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위해서는 예. 절대 정치적인 정쟁을 야기하는 어떤 그런 정치 수단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명심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뭐 일간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박정희 뭐 흔히 말한 이 재산이 박정희하고 상관이 박정희 있습니까? 전 대통령의 뭐 흔히 말하는 정치 비자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게 관련이 돼 있어요. 아니 뭐 두 분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 너무 진지해가지고. 아니 지금 그런 측면에 이미 뭐 적응이 안 다 되는 아시면서 그렇게 표정 지으면 안 서로 되시고 쳐다보시면서. 그게 자꾸 읽혀요? 이제 읽히고 이렇게 되면 큰일 또 났네. 뭐 여차 잘못하면 이게 정쟁으로 DJ 비자금 또 뭐 전직 대통령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까지 가버리면 이 그래서 특별법은 대한민국의 그래서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법이다. 그렇습니다. 그 예, 최순실이라는 이 한마디로 망고의 죄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지금 이 시대를 망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반제를 하자는 근데 거죠. 최순실 처단법이다. 네, 의원님만 왜 했을까요? 왜냐면 탈당해서 다시 입당하신 분들 한 10여 분은 이 문제의식을 공유할 것 같은데 왜 그분들은 안 하셨을까요? 안민석 의원의 이런 최순실 재산환수 특별법은 아직까지 전체 국회의원 300명이 예. 다 공감하고 공유하는 그런 시간적인 그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언론이라든지 우리 안민석 의원이 지난번 공청회도 하시고 뭐 앞으로도 계속 뭐 이 법 관련해서 장재현 의원은 혹시 물어보셨어요? 이런 부분도 장재현 의원한테 한번 제안해 보셨어요? 추천하시면 되죠. 안민석 의원님이. 뭐 저희들도 당내 이런 많은 공감을 확산하기 위한 저의 노력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 장재현 의원님 초당 모임에 합류한답니까? 저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장재현 의원님 말씀해 보셨어요? 특정인을 이렇게 가지고 우리 안민석 의원께서 이렇게 주장하지 맙시오. 장재현 의원님은 하실 합류하실 것 것 같은데, 그죠? 저희가 한번 인터뷰에서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요즘 자유한국당에서 이 정권이 끝까지 못 간다는 얘기가 연속으로 계속 나오는데 이철호 의원도 그러고 홍준표 전 지사도 그러고 이게 의총에서 뭔가 결의된 내용입니까? 왜 이런 말이 참만 이분들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하신 분들이에요.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이 패배한 이유는 최순실 사태에 워낙 큰 타격을 입기도 했지만은 또 그 국정농단의 책임으로 대통령도 탄핵되고 뭐 사실상 정권을 갖다 상납하다시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었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그 큰 표 차이로 이렇게 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대선 때 취했던 이런 거구 스탠스. 이 거구 스탠스 때문에 예연 확장에 상당히 좀 제동이 걸리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전당대회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개인적으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 정권이 끝까지 못 간다. 뭐 결국은 탄핵되는 얘기인데 그런 이야기가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공감대를 얻나요? 의원님들 사이에? 그걸 동료 의원들 간에 어떻게 공감대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출범한 지 한 달 보름도 채 안 된 이 정권에게 뭐 또 탄핵을 예고하고 예시하는 그런 뭐 정서를 국민들에게 이렇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내보내는 것은 그거는 국가에 대한 상당히 무책임한.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한 국내 매체가 일본 아사히 신문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보고를 받고 한국이 은혜를 모른다고 경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뉴스는 수많은 국내 매체가 받았었는데요. 미국 주요 매체를 찾아봤습니다. 관련 기사는 없습니다. 문정인 특보 관련 기사 자체가 없습니다. 해서 아사히 신문을 찾아봤더니 관련 기사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워싱턴발 기사인 줄 알았더니 한국발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 있는 일본 특파원이 한국에서 한국 내 이야기 듣고 워싱턴 기사를 쓴 겁니다. 그걸 다시 우리 언론이 일본 언론이 그랬다더라 보도한 겁니다. 국내발 기사가 일본 갔다가 다시 한국에서 외신으로 재인용되고 그렇게 이 뉴스가 마치 국제적 이슈로 확인된 것처럼 외신의 껍데기를 쓰고 둔갑한 겁니다. 이런 기술까지 써가면서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 다 망치고 있다고 그래서 큰일 났다고 며칠째 과장하고 호들갑을 떠는 이유가 뭔가요? 이건 누가 시킨 건가요? 이러면 좋은 게 뭡니까? 누가 이득인 거죠? 김어준의 궁금증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이런 뉴스가 너무 많아요. 외신 껍데기를 쓰고 둥각하는 뉴스 세탁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아, 새로운 용어네요. 뉴스 세탁. 우리나라 뉴스가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야기를 듣고 외신이 인용한 걸 다시 재인용해서 마치 처음부터 외신이 이걸 보도한 것처럼 만드는 굉장히 과거에 많이 썼던 기술이거든요. 예. 정치적 목적을 띠고.
이런 뉴스까지 써야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 독자 수준이 많이 올라가서 쉽지 않은 상황이죠. 더군다나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서 네. 금방 찾아보거든요. 사실 정반대의 얘기를 한 사람도 많아요. 사드 관련해서. 윌리엄 페리라고 국방장관이 있습니다. 이 양반은 한국에게 사드는 군사적으로 현실성이 없다. 전 국방장관인데. 네, 페리 프로세스로 유명한 전 네. 국방장관입니다. 한국인들은 사드가 신뢰도가 높은 방어 수준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조심해야 한다고. 이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라고. 사드가 북한 미술을 다 막아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군사적으로 큰 효용이 없다. 이런 얘기를 국방장관이 했는데 이건 왜 대서특별 안 합니까? 당시 기사가 좀 나오긴 했었습니다. 한두 개 나오고 말았잖아요. 네네. 지금처럼 막 한미동맹을 다 깬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아니면은 뉴욕타임즈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만날 때 그 입장을 존중해줘야 된다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 있기 때문에 너무 밀어붙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왜 대서특별 안 합니까? 최근에 나온 얘기인데 둘 다. 정반대로 왜 한국발 뉴스를 외신까지 쿠션을 먹고 가져와가지고 난리가 났다고. 아, 참네.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매우 의심합니다. 여러 가지 의도를.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어제 정유라 씨 편지 관련돼서 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추가 내용 공개됐습니다. 정유라 씨는 편지에서 몰타가 아니라도 모든 나라, 변방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곳이라도 괜찮으니까 빨리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해달라면서 지금은 돈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또 그 데드라인도 설정해놨는데요. 적어도 다음 대선, 그러니까 5월 9일까지는 돼야 한다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이게 몰타뿐만이 아니었군요. 예. 네, 시민권 획득해서 도망가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정황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거보다 구체적인 정황이 어디 있나요? 뿐만 아니라 이 편지에서 정유라 씨는 빨리 엄마 의견 물어봐서 진행해야 한다라고도 적었습니다. 최순실 씨와 간접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또 다른 편지에서도요. 최순실 씨 관련된 상황이나 국내 동향들을 물어보면서 편지 받아서 읽으면 라이터로 태워버리니까 보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둘 사이에 비둘기가 있었고, 의견 교환을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국적을 취득하려고 했던 목적도 분명하네요. 다음 대선 전까지는 돼야 된다고 하는 걸 보면. 피하려고 했던 거죠. 정권이 만약 교체되면 본인이, 불려와서 구속되고, 뭐 그런 상황을 상정한 것 같은데, 구속이 안 되고 있어요. 네, 2번이나 기각됐습니다. 네. 관련 뉴스가 또 있나요? 네, 편지 내용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이 확보한 정 씨의 편지에는 특검이 민주당과 국민의당 주도로 출범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지난 3월에 지인한테 편지를 또 보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기각과 발부 사유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오스포츠와 관련돼 있다면 더욱 좋다라는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주도로 특검 출범했다 이런 내용도 보내달라 또 있네요. 네, 최순실 씨 쪽에서 계속해서 주장했던 내용이었죠. 공정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현재 정치적 구도, 자신이 연루된 사건 매우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대선 전까지는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해서 본방으로부터 도피하겠다. 이런 의지가 분명하고 그 사이에 이런 소식이 엄마와 사이에 왔다 갔다 했다는 거를 입증하는 편지인데. 네. 심지어 보안까지 신경 썼다라는 거죠. 다 태워버렸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요. 또 있습니까?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가? 네, 또 장시호 씨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다들 시각 자체도 굉장히 문제였어요. 예, 그걸 문제 삼는. 어쨌든 김종대 의원 혹은 홍익표 의원 혹은 문정인 특보 직접 모시고 이 문제는 한번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만간 시간을 마련해서 따져보겠습니다. 네. 제목 한두 개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벨기에 브뤼셀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19일 런던을 시작으로 파리에 이어서 브뤼셀까지 불과 이틀 새에 유럽에서만 3건의 테러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군요. 벨기에가 이제
불어권이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극단주의하고 연계해서 지난번에도 이 몰렌백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프랑스 그 공연장에서 테러 있지 않습니까? 연루됐었죠. 벨기에가 왜 그러는지 이 문제는 따로 한번 짚어봐야 되겠네요. 네. 런던, 파리처럼 유럽을 대표하는 도시에서 계속 이어지다가 벨기에, 벨기에. EU 본산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EU 본부 네. 때문이기도 할 것 같고, 불어권이라 프랑스에 있는 극단주의자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도 같고, 여기서 출장 가더라고요. 네, 멀지 지난번 않죠. 예. 가깝습니다. 제목 정도 읽으려고 했던 시간이 제목 한 줄만 읽고 끝내죠. 기왕. 네, 마크롱 대통령이 장관 시절의 특혜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압수수색 시작됐습니다. 네. 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요. 여기도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온갖 전국을 다 함께 헤쳐나오니 듣고 내부자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불의 명저, 끝나지 않은 전쟁의 저자 안민석 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김성태입니다. 네. 그 소개는 없습니까? 안민석 의원처럼? 뭐, 네. 참. 불멸의 철새 김성태입니다. 이런 거 없습니까? 뭐, 저렇게 안민석 의원처럼 저렇게 참 살기도 쉽지 않은 건데 참 대단하다. 김성태 의원님은 제가 업어드리고 싶어요. 왜요? 최순실 재산 몰수하려고 특별법 추진하는 여야 초당제 의원모임을 만들었는데요. 예. 자유한국당은 딱 한 분만 참여했는데요. 그분이 바로 제 앞에 앉아 계시는 김자, 성자, 태자, 김성태 의원님입니다. 최순실 존경합니다. 특별법에 동참한 유일한 야당 의원입니까? 아니, 자유한국당. 유일한 자유한국당 의원. 네네네. 왜 그러셨습니까? 소신의 정치인. 뭐, 소신의 정치인. 뭐, 그 부분. 아직은 거기까지는 가기 힘든 것 같습니다. 큰 철새 한번 하셨기 때문에, 예. 참, 김어준 공장장 참, 내가 방송 잘하려고 마음 먹고 오는데도, 참, 당신 초치는 거 보면 하여튼, 이 방송 진행자 맞는지 참 어려워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죠. 뭐, 사실상 안민석 의원 앞에 계십니다만은, 안민석 의원이 추구하는 최순실 이 재산 추적을 통한 이걸 국고 환수하는 부분, 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또 저는 거기에다 더 붙인 게 있어요. 사실상 이 나라를 거들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보수 정치를 뿌리채 뽑아버린 그런 장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대한민국의 이런 불행한 역사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무능하고 탐욕에 찬 세력들이 한마디로 국가 권력을 사유해서 불을 치부했다 그러면은 그는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그는 발본 시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교훈을 우리가 안민석 의원이 추진하는 최순실 재산 몰수에 관한 내용은 그런 차원에서 저는 참석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왜 가셨어요? 제가 하는 일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그건 사실이죠. 없잖아요. 왜 그래요? 사실상 안민석 의원이 지금 우리는 정권을 내놓았고, 대한민국 헌정사의 초유의 탄핵 대통령. 내놓지는 않았죠. 뺏긴 거죠. 내놓고 싶지 않았는데. 참, 언제까지. 저는 이 법이 보수, 진보, 여야 그런 진영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법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이 법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법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그런 오해를 하지 말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더 붙인다면은 이게 이제 이참에 지난 대선 공간에서 비록 나온 이야기지만은 분명히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정권의 지금 현재 가장 중심 인물인 그런 인사들이 보수 개멸론을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20년 안에 이제 보수 완전 개멸시켜버리자. 아니 보수가 존재하지 않고 어떻게 진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그러니까 안민석 적절하게 의원처럼 견제하면서 진보와 보수가 고루 날개짓을 하면서 균형 있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우리 정치인들이 추구해야 될. 근데 김성태 가장 의원처럼 큰 가치예요. 건강한 합리적인 보수 그런 노력을 김성태 의원님은 하시거든요. 근데 아니, 보수 스스로가 자기들은 불의한 세력이고 부패한 세력이라고 딱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은 정말 개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최순실 재산은 국민들 재산이고 국민들의 피와 땀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채태민 거였으니까. 그죠?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 시커였으면 그 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이 있고. 그거는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대한민국의 부분을 네. 좀 전에 이야기하다가 이제 좀 막혔는데 고생이 심한데 자기 탓 같아서 죄송스럽다면서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입을 다무는 것뿐이다라는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거네요. 또 있습니까?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네, 또 검찰은 정유라 씨 구속영장 재청구 하루 전에 고영태 씨도 불렀다고 합니다. 고영태 씨는 관련해서 진술을 했는데 정유라 씨가 돈 문제 등 전후 사정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하거든요. 검찰은 정유라 씨가 국정농단의 시작이자 종착점이라면서 구속 필요성 계속해서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정유라 씨 한 사람의 구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특검이 시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중도에 끝냈잖아요. 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올인하느라고. 그러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끊어져 버렸고 특검 연장이 안 됐어요. 이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데 보통은 영장을 세 번째 청구하지는 않거든요. 부담스러운 측면이 좀 있죠. 네. 재청구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네요. 네. 재청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특검이 시간 부족으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끝낸 지점, 그 지점부터 다시 수사할 때 정유라 씨를 통해서 알아내야 될 사실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자, 법원은 계속 기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 인터뷰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들을 밝혔는데요.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풀 수 없다면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는 북핵 폐기라면서 조건 없는 대화는 결코 아니다라는 점도 분명하게 했는데요. 특히 조건이 되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면서 올해 안에 남북회담이 성사되길 기대했습니다. 핵심은 이거죠. 한국이 이 남북 문제의 해결에 미국과 같이 보조를 맞추겠지만 한국이 주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기본적으로. 적극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죠. 지난 10년간은 우리가 대북 관계에서 사실은 사라졌어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젠 채널까지 완전히 닫았고. 예, 아예 만나지도 않았었죠. 대북 관계에서 박근혜 정부가 한 일은 모든 관계를 끊은 거죠. 그래서 모든 채널을 끊고 이제는 대화가 없습니다. 전쟁하는 중에도 대화를 하는 건데. 근데 그러면 이제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라크, 시리아, 여기 사람들이 막 전쟁하고 죽고 그러잖아요. 이걸 우리가 우리 일로 느껴본 사람이 얼마나 있냐? 없어요, 잘. 뉴스 속의 이야기거든요. 미국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남북 문제는 지도상의 문제입니다. 자기들의 전략적 문제고. 근데 우리는 전쟁나면 다 죽는 건 우리잖아요. 미국이 무슨 특별한 사람들이라서 우리 땅의 일을 자기들 일처럼 느끼지 못해요. 너무 당연한 거고. 우리도 시리아의 일을 우리 일처럼 느낍니까?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는 이건 우리 일이잖아요.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전쟁 나면 네. 미국한테는 국지전이 또 한국에서도 발생했구나 하겠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죽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 속에서 대화 속에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없었던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자, 이제 뭐 미국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겠죠.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한일 위안부 재검토 합의 필요하다라는 식의 의견도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노 담화로 돌아가자는 거죠. 예. 이미 일본이 다 했던 거를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아니 다 인정했던 걸 왜 다시 부인하는 거야? 이런 거거든요.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당연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강경호 외교부 장관도 어제 일본 외상과 전화통화했습니다. 위안부 합의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 기시다 외상이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자 강 장관은 위안부 합의는 우리 국민 대다수와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독도 문제 관련해서도 부딪혔는데요. 강 장관은 일본이 초중학교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고유 영토라는 왜곡된 주장을 포함시킨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즉각 중단해야 된다라고 촉구했는데요. 외교부는 기타가와 가스로 주한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도 초치해서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건데 여태 안 한 거죠. 예. 이걸 왜 여태 안 했을까요? 강 장관이 특별히 잘했다기보다는 그냥 해야 할 걸 한 거죠. 예. 이때까지 이런 말을 안 했다는 거고요. 비정상이었다는 거죠. 다음 뉴스는요. 네, 160여 명에 달하는 재외공관장들이 일괄 사표 썼다라고 합니다. 강경화 장관 취임 다음 날 사표를 제출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외교개혁 주문과 관련되어 있어서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외교부에서는 뭐 항상 정권 교체기의 관행이라고 이게 한 걸로 제가 기사를 봤는데 제가 기억하는 한 그 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 40~50여 개 공관장에게 사표를 요구했다는 기억을 있는데 전원에게 요구했다는 건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과대기라고 하는데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만약에 그전과 다르게 전원에게 했다면 대사, 총영사 모조리 다 사표를 제출하라고 한 거니까 굉장히 강한 조치죠. 예. 네, 아직까지도 전 정권에서 임명된 대사들이 주요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게 이제 뭐 다 결국 조치하는 건 아니고 일단 사표를 받고 재신임을 해서 그대로 위임하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전원 사표는 저는 처음 듣는데 이건 한번 외교부를 통해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다음 뉴스는요. 인사정국에서 여야 대치로 멈췄던 국회가 정상화됐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처리 시한 마지막 날인 어제 통과됐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불참했지만 보고서 채택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강경화 장관 임명에 반발해서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던 야3당이 인사청문 일정은 진행하기로 한발 물러섰습니다. 예정된 수순이에요. 예. 왜냐하면 조국 수석이 출석하는 것으로 조국 수석을 국회운영위가 끌어낸 것으로 만족하고 이제 물러가는 거죠. 네, 다음 달 업무 보고 있는데 그때 자연스럽게 부르자라는 겁니다. 얻어낼 거 얻어냈다고 보고 별일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될 거였어요. 네. 국회에서 막 난리치지만 실제로 뒤에서는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걸 언론이 너무 크게 보도하는 거죠. 마치 국회가 박살난 것처럼.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언론은. 다음 뉴스는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미국 방문에 동행했던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국 언론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럴만하죠. 예, 그럴만합니다. 뭐라고 비판했습니까? 네, 전후 사정들을 좀 공개한 건데요. 김 의원은 지난 15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동맹 세미나에서 보인 미국 전문가들의 일방적인 한국 무시 발언을 소상하게 공개했습니다. 문정인 특보가 강연을 하고 난 뒤 길버트 로즈먼 프린스턴 교수와 마이클 그린 전략 국제문제연구소 선임 부소장 등이 마이클 그린요? 예, 어제 말씀하신 그분이죠. 한국의 사드 배치 재검토에 대해서 한미동맹 깨자라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데요. 한국이 미중 사이의 중재자가 되겠다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의 발언까지 문제 삼으면서 미국이 중국과 긴밀한 대화하는데 한국이 무슨 중재하느냐 비아냥댔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한국의 태도에 대해서 중국의 눈치 보면서 한미일 전략동맹에서 이탈하려는 의도다라는 공격까지 했다고 합니다. 당연해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마이클 그린은 아주 대표적인 일본어도 잘하는 싱크탱크,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싱크탱크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718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일본과 가깝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길버트 로즈먼 이분도 뭐 아시아 전문가로 맨날 소개되는데 이분도 항상 남북의 그러니까
우리와 일본의 이해가 엇갈릴 때는 일본의 편을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도 중요한 진전이라고 일본이 잘했다고 칭찬 무지했던 사람입니다. 아베 위안부가 일본의 극우에 반대를 무릅쓰고 이 일을 해낸 거라고 중요한 역사적 진전이라고 우리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 아베 행정부가 주장했던 내용이었는데 그게 일본에도 저 오른쪽 끝에 있을 거 아닙니까? 아베 정부도 극우 정부라고 이제 비판받지만 저 오른쪽 끝에 있는 혐한 집단들 그 예를 들면서 그걸 어떻게 하나 몰라요. 자기들이 그 혐한 집단의 예를 들면서 거기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극우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극우가 그걸 진행했다. 이런 우리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인데 잘했다고 칭찬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한미일 전략 동맹에서 이탈하는 거냐 이 비판도 일본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일 동맹 아래에 한미 동맹이 있는 게 한미일 동맹이거든요. 지금 구조상. 그래서 틸러슨 국무장관도 지난 3월 달에 와가지고 일본이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동맹이고 역사적으로 한국은 하나의 파트너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는 발언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발언들을 들어서 한국 정부를 공격하는 건 일본이 할 일이에요. 일본 언론이 왜 우리 언론이 이걸 하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저도 열받았지만 당연히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더 열받았겠죠. 저도 이 대화록 정리된 걸 봤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 하는 걸 중계하면서 우리 정부를 비판할 게 아니거든요.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이해가. 예. 그래서 이제는 무언가 해야겠다면서 지난 정부 적폐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대로 주저앉을 물렁한 우리가 아니다라는 식의 글을 썼습니다. 물렁한 우리가 아니다. 네. 그건 두고 김종대 의원이 쓴 글인데요. 네. 김종대 의원이 현장에서 그런 질의를 받고 굉장히 무리한 질문이 많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읽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연히 한국법이 있으니까 환경영향평가 해야 된다고 그 괌에서는 23개월 2년이나 했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4계절 하겠다고 했더니 누굽니까? 마이클 그린. 예. 이 사람이 또 튀어나와가지고 아니 그거 특례법 만들어가지고 우리 법을 무시하는 거죠. 우리 법 체계를 특례로 만들어서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 왜요? 우리 땅에서 남의 무기가 들어와서 환경영향평가 하겠다는데 법 절차를 지키겠다는데 당신들 법 절차를 특별하게 만들어서 신속하게 처리해버려야 된다고. 화가 나게 돼 있죠. 예, 심지어 당연히. 김종대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한미가 사드 배치 과속사고 냈다면서 실상도 모르면서 동맹 깬다는 식의 발상 유감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이클 그린이 자기도 정부 입장 말한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한 발을 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편향된 이 사람들 입장에서야 편향됐다고 생각 안 하겠지만 자기들은 태도를 미국을 대표하는 태도라고 바라보는 것도 이상하고 말도 안 되고요. 이게 이 자체가 세미나였는데 미국 언론들이 뭐 주목한 것도 아니에요. 보도도 안 됐더라고 하나도. 경로는 무슨 경로. 하여튼 이 전체가 문재인 특보 관련 그다음에 그 이후에 쭉 이어지는 한미 동맹이 다 깨졌다 난리 난 이 전체 뉴스들이 단순한 호들갑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손잡고 쎄쎄쎄하고 어깨동무한 다음에 다 몰려드는 것 같은 의도를 가지고 사실관계도 틀린 부분이 많지만